네, 안녕하세요. 우정사업본부 우정서기보 계리직 기출문제 강의를 맡은 윤하문입니다. 자, 저와 함께 앞으로 이제 한국사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이제 그 한국사라는 과목이 이 계리직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한국사 수준에서 이 계리직에 나온 한국사 문제를 풀어도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70점 정도, 한국사 전체에서 약 70점 정도는 그 부분에서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30%가 해결이 안 돼서 고득점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리직만의 어떤 그 독특한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섭렵을 해두셔야 돼요. 예, 다른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그 파트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이 기출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자, 일단은 이 계리직이라는 것이, 자, 우정서기보, 그쵸? 우정서기보, 이 계리직이라는 그 시험이, 우정서기보 이제 계리직이라는 이 시험이 결국은 우체국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면 우체국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체국이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통수단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그쵸?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신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교통과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트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삼국시대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에는 어땠고, 그쵸?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어땠고, 조선시대는 어땠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쵸? 계리직만의 어떤 출제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또 이 우체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 우체국이 언제 생겼는지, 그쵸? 이 우체국과 관련 있는 이 부분 반드시 또 출제가 되겠죠. 그쵸?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1884년에 뭐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우정국을 만드는 우정국 개국 축하현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현이었었어요. 이 우정국 개국 축하현을 계기로 해서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갑신정변이 연관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정국 개국 축하현, 그러니까 우정국이 만들어진 연도가 1884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바로 이러한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우정국이 이제 개국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정국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도대체 이때 그럼 못 만들어졌으면 언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또 출제가 되겠죠, 시험 문제. 그게 언제냐면 바로 1895년 을미개혁 때. 그쵸? 이 을미개혁 때 바로 우정사무를 다시 이제 우정국을 다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이제 뭐라고 불려졌었냐면 우체사, 이렇게 됐어요. 우체사. 자, 그럼 이 우정국, 우체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정국만 설치되면 되나요? 안 되죠.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전 세계 우편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1895년이라면 1900년에 어디에? 바로 만국 우편연합에 이때 가입을 했던 거죠. 우편연합에 가입.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업무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당시에 이 우정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홍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영식. 자, 물론 이 갑신정변 때 홍영식은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에 의해서 청군에 의해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 홍영식이 우정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 중에서는 이 홍영식을 집중 조명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보세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여기 교통통신과 관련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20문제가 출제되는데 2문제는 한자고요. 18문제가 이제 한국사 문제인데 그 중에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삼국시대든 남북국이든 고려든 조선이든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정국과 관련 있는, 그쵸? 이러한 사건들 이거 분명히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인물로 출제하면 누가 출제가 된다? 바로 그렇죠. 홍영식과 관련해서 급진개혁파 세력들이 분명히 출제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그 수준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출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리직 한국사를 들어가기 전에 한 4강에서 5강 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전체적인 시대사별 어떤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한 강 정도는 계리직만의 어떤 독특한 출제 문제들 유형들을 분석을 해서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개설을 한국사 강의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 제가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독특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교통통신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행정구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행정구역. 그래서 행정구역 문제도 이러한 우정국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을 말하면 우리가 우편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우편번호를 통해서 이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듯이 이 행정구역을 어떻게 한 것이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누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거 역시도 삼국시대, 남북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 역시도 간접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의 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이런 정도의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그 기출문제, 3개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출제되는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0년도 7월 24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다음은 우리 역사상 존재한 나라에 관한 기록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책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이는 뭐냐면 동쪽 오랑캐라는 뜻인데 중국 역사서에서 우리 민족을 부를 때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기록이겠네요. 중국 역사서에 있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그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결국은 산세가 험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큰 평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그리고 백성들은 노래하며 유의를 즐긴다. 그리고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이름을 부경이라고 한다. 주변 국가에서 이제 그 조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장해 놓는 그런 어떤 창고 이름이 또 이제 부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이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서 이제 고구려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리가 먼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제도. 이걸 뭐라 부르냐면 형이 죽으면 형사. 그쵸? 그리고 형수를 취한다. 취수. 그쵸? 형사 취수제. 이것은 고구려 자체가 어떤 나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부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의 같은 풍속이에요. 바로 형사 취수제라든지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나 부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는 바로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세히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였다. 이것은 바로 신석기적 전통으로서 조계혼과 책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계혼 이건 씨족 밖에서 혼인하는 거죠. 그리고 책화가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화의 전통에 남아 있는 나라는 어디냐? 바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해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고구려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쵸? 일단 정답이 몇 번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 2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정도로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자 자체적으로 관리를 두고 다스렸다. 그쵸? 이것도 이제 고구려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가 되기 전에 고구려 초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부족적 오부를, 이게 이제 부족적 오부죠. 그러니까 부족장이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형태죠. 근데 이것을 이제 행정적 오부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행정적 오부로. 이것은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에요. 고국 천황. 알겠죠? 고국 천황이 바로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꾸면서 왕권을 어떻게 하였다? 강화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3세기 중엽에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그쵸? 이런 일들을 이제 고구려의 이제, 고구려와 이제 관련 있는 사건이에요. 고구려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3세기 중엽 때가 바로 고구려가 이제 약화되었던,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하고 그랬었는데 이 미천왕의 그 묘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도굴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일들이 이 중국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고구려 문제로서 1번, 3번, 4번은 고구려와 관련이 있지만 2번은 동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고려시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를 딱 보면 어느 시대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하냐면 바로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부분은 어떤 그 중앙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쵸? 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정치제도예요. 그쵸? 6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고려시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성 6부예요. 6조가 아니라. 그쵸? 이성 6부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과 재상들의 합의기구였었던 의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구로서 6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느 시대다? 바로 조선시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고려시대 때가 아니라 조선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령 문제를 다루는 제추 회의기관이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성 중에는 중서문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관이 있었냐면 중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었어요. 어사대, 그 다음 삼사 이런 기관이 있었는데 특히 2품 이상의 고관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던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었어요. 근데 그 2품 이상의 고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중서문화성에 재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에 추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중서문화성에서 가장 높은 애가 바로 2품 이상의 고관을 뭐라 불렀다? 재신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관을 뭐라 불렀냐면 이제 추밀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이제 품이 2품 이상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고관이죠. 그쵸? 2품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이게 바로 제추회의예요. 어디에서? 바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서.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에 어떤 귀족들이 어떤 합의기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가 된다? 바로 고려시대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다. 이 고려시대 때는 속현이 존재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속현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면리제를 실시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방행정조직에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주연보다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고요. 속현이. 그리고 또 향이라든지 소라든지 부곡이라는 그러한 어떤 특수 행정구역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변해버리냐면
자, 모든 구년의 지방간이 파견되다 보니까 전부 다 주연이 되고요. 주연이 되고 속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향소부곡도 어떻게 된다? 면리제로 개편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속현이라든지 향소부곡은 고려시대까지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 알겠죠?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현과 향소부곡에서 어떤 그 실무를 담당했던 향리가 있는데 이 향리의 권한이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막강했다면 이제는 주연밖에 없으니까. 그쵸? 왜냐면 속현과 향소부곡이 없어지니까 주연은 지방관이 있잖아요. 이 지방관 밑에서 이제 향리는 결국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향리의 권한이 이때는 막강했다면 이때는 약화되면서 아전으로 격화된다. 이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이런 행정구역이라든지, 그쵸? 이런 어떤 중앙행정조직이라든지, 지방행정조직이 굉장히 중요시해서 다뤄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거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고려시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중고등학교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맞추느냐 틀리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EBS 강의 듣고 뭐 열심히 뭐 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계리직 시험 준비할 때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잘 공부를 해 두시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공부는 굉장히 방대하게 했지만 포커스를 못 잡아서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통신수단 중 파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파발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그쵸? 어느 시대든 이러한 어떤 교통로를 정비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왕의 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징기스칸도 어떻게 돼요? 동서양으로 다 교통로를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통로가 개설이 돼야 중앙 집권 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서도 각각의 시기별로 이러한 어떤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파발이라는 것이 발달한 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파발은 원래는 역참제겠죠. 역참제였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 역참제가 진화한 게 바로 파발이에요. 이 파발은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이다. 만들어진 게 바로 파발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발은 임진왜란 이후, 즉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교통 통신수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봉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등장한 통신수단으로, 자,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임진왜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선 초기하고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를 구분을 하는데 조선 초기에 대표적인 교통 통신수단, 그러니까 통신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봉수제였었어요. 그쵸? 봉수제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을 경험을 하고 나서 임난 이후에 바로 뭘로 바뀌었다. 바로 파발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파발을 완성한 사람은 바로 인조대입니다. 인조대. 알겠죠? 그래서 봉수제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통신수단이었다면 조선 후기는 파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간헐적으로 봉수제는 시행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됐던 통신수단은 이제 파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사용하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기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도보에 의한 것을 보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이거는 말을 타고 가고 이것은 사람이 직접 움직이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이 직접 움직이니까 쉽게 말해서 참이, 그러니까 이제 쉴 수 있는 곳 있잖아. 이 참이 오히려
기발이 훨씬 더 멀리 설치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발은 25리마다 25리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보발로 가는 것은 60리마다 바로 보발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25리고 이것은 60리라는 거. 알겠죠? 기발과 보발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 참이 설치되어 있는 게 기발은 25리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발은 60리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을 이용하는 파발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기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25리다. 10리가 4km니까 25리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 이것은 10km가 되겠죠. 10km. 그쵸? 10km마다 바로 기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도보로 하는, 그쵸? 이제 도보로 이거 중요한 이제 공문서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60리마다 있다고 했어요. 60리면은 10리가 4km니까 4, 6에 24. 이거는 24km마다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파발이 이렇게 기발과 무엇으로 돼 있다? 보발로 돼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보니까 이제 보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걸음보자를 써가지고 보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계리직이란 말이에요. 계리직. 통신수단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교통통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근대에서도 교통통신이 중요하고 근현대 파트를 공부할 때도 교통통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서발, 북발, 남발 등 세 개의 간선망과 그 사이에 보조 노선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파발이 있었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 황해도하고 그 다음에 평안도를 연결하는 형태. 이게 바로 서발입니다. 서발. 그리고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이게 바로 남발이 되겠습니다. 남발.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함경도를 연결하는 이게 바로 북발이 됩니다. 북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발, 북발, 남발은 있는데 뭐는 없다. 동발은 없어요. 알겠죠? 동쪽에 파발은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 북쪽으로 가는 거, 특히 서발은 무엇으로 운영이 됐냐면 이것은 기발로 운영이 됐어요. 기발. 그쵸? 예. 기발로 운영이 되고 이 남발은 완전히 무엇으로 운영이 되냐면 보발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북발은 기발과 보발이 좀 섞여 있어요. 주는 이제 보발이었는데 예, 여하튼 기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기발과 보발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 후기 파발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게. 알겠죠? 왜냐면 봉수제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적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파발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때는. 그리고 그 파발에는 서발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그다음에 남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발이 있었다. 그러나 뭐는 없었다? 바로 그쵸. 동발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서발은 완전히 무엇으로만 운영이 되었다? 기발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남발은 완전히 보발로만 운영이 되었다. 그렇지만 북발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파발이 교대하는 참은 대개 보발은 50리, 기발은 100리마다. 이게 아니죠. 보발은 60리마다, 기발은 25리마다 설치됐다라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리직은 계리직 형태의 교재와 계리직 형태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만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이렇게 보고 4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도 지금 이러한 그 교통통신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교통통신. 자, 한번 볼까요? 다음은 신라에서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기록이다. 우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문서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 물품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죠? 국가 물품을 나르기 위한 그냥 역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최초로 기록이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이게 바로 5세기의 소지왕 때예요. 소지왕. 자, 소지왕 때 바로 이러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즉 공문서라든지 국가 물품을 나르기 위한 역참을 두고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 국가도로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 표현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소지왕과 관련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소지왕이 몇 대 왕이냐면 21대 왕이에요. 21대 왕.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신라시대의 왕들의 어떤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라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신라 같은 경우는 왕명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거서관이었어요.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는 연맹국가 단계였어요. 연맹국가. 그쵸? 그러나 최초로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몇 대 왕이냐? 바로 17대 왕입니다. 17대 내무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 내무랑부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17대 내무랑. 그 다음에 자 18대 왕은 누구냐면 바로 실성왕이라고 있어요. 실성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성왕. 그럼 19대 왕은 누구냐? 바로 눌지왕이 있어요. 눌지왕. 그리고 20대 왕은 누구냐? 20대 왕. 20대 왕 같은 경우는 자비왕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뭐 실성왕이라든지 뭐 자비왕 이런 사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21대 왕도 한번 볼까요? 21대 왕이 지금 이야기한 누구죠? 소지왕이에요. 소지왕. 그쵸? 소지왕. 그 다음에 22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그리고 23대 왕이 법흥왕이고요. 그리고 24대 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전성기, 즉 진흥왕이 돼요. 진흥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라를 공부할 때 내무랑, 그 다음에 눌지,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뭐 이제 뭐 18대, 20대 왕의 실성왕, 자비왕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마립간 때 광개토대왕의 이제 그 군사 오만이 이제 신라의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일어나면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눌지왕 때는 뭐를 맺냐면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그 백제의 비유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나제동맹을 체결을 해요. 나제동맹을. 이게 이제 433년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왕을 지나서 소지왕 때는 그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490년대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제 동맹, 결혼 동맹을 통해서 신라와 백제가 이제 결합을 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 소지왕이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역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증왕이 있고 법흥왕이 있고 진흥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이 눌지왕과 소지왕 이 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중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알겠죠?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눌지왕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나제동맹이 체결됐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사실은 불교를 공인한 것은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지만 이때 전례는 이때 됐던 거예요. 불교 전례는 눌지왕 때다. 요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소지왕은 뭐를 알아둬야 되느냐? 소지왕은 지금 이야기한 우역을 설치하였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관도. 그쵸? 국가 도로를 어떻게 하였다? 정비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시장으로서 동시를 설치하였다. 그쵸? 이게 이제 경주에 바로 시장이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또 소지왕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증왕 때는 동시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관청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동시전이에요.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게 이제 그 통일신라 이전에 동시와 동시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법흥왕 때는 불교 공인하고 율령 반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때 법흥왕 때 내용이죠. 그리고 진흥왕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소지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쵸?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를?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다음은 신라의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기록이다. 그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소지왕 때의 상황과 거리가 먼 거예요. 알겠죠? 자,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된 것은 언제냐면 바로 눌지왕과 자비왕 시기. 이때 이제 바로 부자 상속이 됐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됐으니까 소지왕 이후에는 부자 상속이 됐다 안 됐다. 물론 지증왕은 그 소지왕의 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기는 한데 일단은
확립된 것은 눌지왕 때이기 때문에, 그쵸? 눌지왕 때이기 때문에 요 시기는 여하튼 그 왕위의 어떤 부자 상속 제도 자체는 확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눌지왕 이후에는 그게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활발한 정복 사업은 6세기 진흥왕이기 때문에 이 소지왕 때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알겠죠? 그리고 수도의 방리 명칭을 이제 개정을 했죠.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바로 육촌이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육부로 개칭한 것. 여기다 이것도 하나 적어놔야 되겠네요. 그쵸? 육촌을 육부로 바꾸었다. 이거 역시도 바로 소지왕이 했던 일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수도에 시장을 설치하였다. 이 시장이 바로 동시가 되겠습니다. 동시. 자, 요런 내용들은 이제 그 소지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일단 그 정복사업이라고 하면은 언제부터다? 본격적인 정복사업은 바로 진흥왕 때고요. 사실 지증왕 때는 우상국을 점령을 하고 법흥왕 때는 이제 금관가야를 점령을 하고 진흥왕 때 이제 대규모 정복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명은 전부 다 정복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기에서 고려시대의 농민생활과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도 무슨 문제다? 고려시대에 대한 문제다. 그쵸? 그리고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불교의 신앙조직인 향도가 후기부터는 농촌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향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대장경을 족판할 때 그 향나무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바다에 이제 바다 근처에 이렇게 묻어놨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매향 활동, 향나무를 묻어놓은 그 활동을 하던 그러한 그 농민 조직을 우리가 농민 신앙 조직을 바로 향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불교와 관련 있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었다. 근데 이게 고려 후기로 가면은 뭘로 바뀌어버린다? 바로 향촌 공동체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공동체로 어떻게 된다? 성격이 전환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향도라는 그 조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만시대의 두레,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 향도라는 조직, 농민 조직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다? 백정이 바로 일반 농민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백정이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이고 조선시대 때는 뭐가 된다? 그쵸? 도사랍에 종사하는 천민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조세, 공납, 역이 부과되었다. 그쵸? 왜냐면 일반 농민이니까. 그쵸?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바로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평시에 공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사창제도가 실시된 것은 언제냐면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죠. 이것은 흥선대원군 시기다. 그러면 흥선대원군 때 바로 사창제가 실시가 됐고,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뭐가 있었느냐? 고려시대 때는 바로 고려시대 때는 원래 태조 왕건 때는 흑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쯤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의창으로 전환이 됩니다. 빈민구제수단으로서. 고려시대 때는 흑창이라든지 의창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사창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때가 된다.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0도를 냈다. 이것은 이제 연분 구등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전세제도에서 연분 구등법을 실시한 것은 바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래서 이것도 조선시대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찾아라. 기역, 니은이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6번 문제는 조선시대 혼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고려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 초기, 즉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까지는 남녀가 어떻대? 남녀가 그 대등하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조선 후기로 전환이 되면서 조선 후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남자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가부장적 사회. 알겠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바로 남녀가 대등했단 말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기록에 의하면 재산도 남녀 균분 상속을 했고요. 그리고 호적 기재 시 연령순으로 기록을 했어요. 남녀 빼지 않고.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 음서제도는 어떻게 했냐면 딸의 사위까지도 음서제도 혜택이 똑같이 있었어요.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조선 초기도 그런 성향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즉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집권 세력이 바뀌었을 때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인파가 어떻게 됐을 때 집권을 한 이후, 집권 후에는 살인파들은 이제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이 살인파들이 집권하면서 바로 남자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패턴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귀, 여가, 혼이에요. 이때는 남귀, 여가, 혼, 여자 집에 가서 이제 혼인을 하고 거기서 살았던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친형제도라고 해서 여자가 시집 오는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들은 첩을 둘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혼인하여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이걸 친형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크게 두지 않았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 자체가 조선시대의 혼인제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그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적서차별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실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실 부인. 이렇게 정실 부인과 그 난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적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남자가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지만 첩을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첩의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첩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첩 중에서도 평민, 그러니까 여자가 평민일 수도 있고 천민일 수도 있어요. 자, 평민의 첩일 때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서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첩이 천민일 때는 얼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홍길동전에서는 적서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첩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홍길동이. 그래서 이제 서자 대우를 받았던 건데 오히려 그 어머니가 천민이면 얼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서얼이 되고 이 서얼은 중인의 어떤 그런 중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서얼과 적자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쵸? 정실 부인의 자식이냐 첩의 자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조선 후기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은 이 문제는 혼인제도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질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행정조직, 지방의 행정조직, 그 다음에 향촌사회의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의 어떤 질서 변화인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결과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의 권한이 어떻게 되냐면 강화가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수령과 결탁한 분홍층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수령의 일을 받던 향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김이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향촌 사회는 누구도 있었죠? 제지사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지사림. 이 제지사림의 지위가 어떻게 됐다?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이 훨씬 더 막강했단 말이에요. 수령보다. 근데 정조 때 수령이 이제 향약을 주관하게 만들면서 제지사림들의 어떤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 제지사림들이 이 분홍층에 도전을 받게 되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향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자세히 그 계리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해 나갈 거예요. 일단 결과는 그쵸. 조선 향촌사의 결과는 오히려 세도정치 이전까지 수령의 권한 막강해지고 향리도 당연히 권한이 막강해지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관권이 되죠. 그래서 관권이 이때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새롭게 등장한 분홍층 성장을 하고요. 제지사림들의 지위는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모습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력인 분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렇죠? 자, 얘네들이 활동했던 게 바로 유향소예요. 이 유향소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향소 또는 향청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여기에서 하는 이제 회의가 바로 뭐냐면 향청이죠. 향청인데 여기서 하는 회의를 우리가 바로 향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을 올린 그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이 바로 향안이 됩니다. 향안. 그러다 보니까 향안에 얘네들이 이제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제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명단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청금록 이렇게 또 부르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이 시기에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는 맞고요. 향촌사회에서 중앙의 관건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건을 맡아보던 향리의 역할도 어떻게 됐다고 했죠? 커졌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양반층은 향촌을 교화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향약, 향사례, 향음주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향촌 자치나 왕도 정치를 추구하던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조선 초기부터 있었어요. 조선 초기부터 향촌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건 조선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이 일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물어보는 자문기구의 역할로 이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홍층이 이 향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향회에 진출을 하면서 결국은 수령, 관건과 결탁을 하면서 이렇게 자문기구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관리감독을 하고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문기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향촌사의 모습,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어와 관련 있는 신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골귀족이면서 그러니까 왕까지 할 수 있는 진골귀족이면서 중국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양산에 통도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황룡사 구층목탑을 누구한테? 선덕여왕한테 이제 건의를 했죠. 선덕여왕에 건의를 한 승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장법사예요. 자장법사. 알겠죠? 네, 자장법사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승려 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동 화엄종을 창설하고 대중에게 관음신화를 전파했다. 이것은 이제 의상이 되겠습니다. 원효의 친구. 원효는 뭐 했죠? 많은 저술을 통해 불교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제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어떤 많은 저술을 남기고요. 그리고 이제 화쟁사상, 원흉해통사상, 일심사상을 통해서 불교계의 이제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죠. 이것은 이제 원효가 되겠죠. 예, 원효와 의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승려 현장의 제자가 되어 유식불교는 바로 원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네. 요런 거 이제 승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장법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대국통이 되어, 그쵸? 승정기구를 정비하고 불교 교단을 총관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맡았던 게 바로 자장법사죠. 그래서 자장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일단 자장법사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의상, 원측, 원효, 해초 이렇게 해서 해초는 인도를 여행하고 이제 왕호 청축국전을 기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의상, 이건 통일신라 전이에요. 자장, 원측, 원효, 해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에 서술 내용과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의 이제 역사 서술인데, 자, 제가 먼저 고려시대의 역사 서술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이렇게 5개로 나누면 돼요. 고려시대는. 자, 고려가 건국된 것은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됐고요. 1019년에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알겠죠? 뭐 윤관으로 보면 1007년인가요? 요때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만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170년, 이게 이제 정중부의 난이고, 여기 1270년, 이건 이제 개경환도, 선별초의 항쟁이 시작됐던 시기고, 1351년이 공민왕이 즉위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1392년이 조선이 건국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를 5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를 고려 초기, 여기를 고려 중기, 여기를 무신집권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고려 후기, 여기를 고려 말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역사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한번 볼까요? 요 각각의 시기의 역사서를 보면 초기에는 7대실록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대요. 이것도 이제 자주적사관에 기초를 했던 거예요. 고금록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현존하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바로 1145년에 저술된 삼국사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김부식이 만든 거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쵸? 이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리고 사대적인 그런 성향을 띈 게 바로 이 삼국사기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 몽골의 침입기 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각훈의 해동고승전하고 해동고승전, 그리고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어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바로 지금 지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각훈의 해동고승전과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어디 계승의식이냐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원간섭기 때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게 되고요. 삼국유사. 여기에 이제 최초로 단군신화가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승유가 이제 제왕운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제왕운기. 자, 요 책들은 이제 바로 무엇이 실리게 되냐면 단군신화가 기록이 되죠. 단군신화. 단군신화가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역사의 근원을 이제 고구려로 보지 않고 어디로 보기 시작하였다. 바로 고조선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이건 고조선 계승이니까 엄청 자주적이죠. 이게 자주적인데 그보다 더 자주적인 거죠. 더 근간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바로 말기로 가면 이제 성리학을 공부한 이재연이 바로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또 서술하게 됩니다. 사략. 이것은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를 토대로 한 어떤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거죠. 대의명분. 예, 이것도 이제 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재연이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승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였죠? 동명왕편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이규보는 그래서 강화도 천도 시기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강화도에 바로 이규보의 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규보의 묘를 보려면 바로 강화도로 가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 몽골 침입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몽골의 이제 침입으로 결국은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항전을 벌였던 그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명왕의 이런 변화가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규보가 만든 이제 이 동명왕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바로 이것들은 전부 다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 신라 계승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이것은 이제 삼국 사기에 대한 이야기지 바로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 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신라 계승의식이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때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그것을 진압한 다음에 김부식이 바로 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고려시대 금속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2010년도에는 이제 금속활자가 출제가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출제될 건 뭐다? 그렇죠. 목판인쇄술과 관련 있는 거 있죠. 뭐 이제 초조대장경이라든지 속장경, 그 다음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되었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금속활자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금속활자. 자, 기록에 의해서, 그쵸? 기록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디에 기록이 있냐면 기록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건 바로 상정고금 예문이에요. 상정고금 예문이다. 자, 이거를 바로 인종 때 최윤희가 어떻게 했다? 예, 바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 그 기록이 바로 고종대의 이제 그 이규보가 만든 동국 이상국집에 바로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기록만 되어 있죠. 이것은 현존하지는 않죠. 현존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뭐냐? 현존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34년에 바로 인종 때에 최윤희에 의해서 상정고금예문이 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무엇이냐?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죠. 직지심체 요절. 자, 이것은 누구 때냐면 바로 공민왕 때 제작이 됐습니다. 공민왕 때. 누구에 의해서 제작이 됐냐면, 자, 백운화상에 의해서 제작이 됐어요. 백운화상. 이 백운화상을 누가 바로 그 추천을 했냐면 공민왕한테, 여기 나와 있는 이 나홍화상이 바로 백운화상을 공민왕한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운화상이 이제 두 권으로 해가지고, 아마 두 권으로 해가지고 그
청주의 흥덕사에서 이 직지심체 요절을 이제 제작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 이것을 누가 발견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박병선 박사가 발견을 했어요. 박병선 박사가 어디에서 바로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프랑스에 어떻게 해서 갔느냐? 요게 이제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1866년에 병인양요 때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병인양요 때 간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왕조 의궤이지 직지심체 요절이 아닙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인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사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한 거야? 프랑스 파리박물관에 프랑스인이 어떻게 한 거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병인양요 때 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 저자는 나홍화상이 아니라 백운화상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인종 때 만들어진 금속활자는 어때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죠? 고종 때 해인사의 제조대장경. 자, 해인사의 제조대장경 이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게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은 자 이건 목판인쇄술이죠. 목판인쇄술과 관련 있지 이거 자체가 금속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굳이 하자면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고종대의 상정고급예문이 바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기록이 있다라고 쓰는 게 좀 맞는데 이 말이 좀 빠져서 약간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맞는 것은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을 지닌 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해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걸 뭐라 불렀다?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죠. 그럼 유득공은 누구냐? 자, 조선 후기 실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서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키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국통감이라든지 그리고 동국사량, 신증 동국여지 승남은 조선 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동지진은 이게 이제 바로 조선 후기가 되죠. 조선 후기 이제 김정후가 만든 게 바로 대동지진인데 이것도 이제 실학의 영향을 받았고 발해를 우리 역사에 이제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 그 다음에 이동휘의 동사, 그쵸? 여기도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김정후의 뭐 대동지지 이런 데는 이제 발해 역사가 우리 역사에 이제 편입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내용에 관련된 인물과 그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정척사 사상이에요. 지금 그쵸? 위정척사 사상은 위정척사는 정조 이래로 내려온 조정의 기본 정책으로 아직도 그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고종의 친정 이래로 이제 고종이 이제 집권했다라는 얘기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는 얘기고 일본과 서양의 똑같은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온 결과 사설과 이의가 횡행하여 조선의 사태가 위급하기 비길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까지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1860년대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통상수교를 이제 거부했던 시기고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바로 이제 먹혔던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이항로하고 누가 나오냐면 기정진이 나옵니다. 통상 반대로서. 그리고 1870년대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고종이죠. 고종이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위정척사 사상가가 누구냐면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반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항로라든지 기정진이라든지 최익현의 내용이냐? 그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1880년대에 이제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유포하게 됩니다. 조선 책략. 이러면서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그걸로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이만소는 영남 만인소를 올리고요. 이만소는 그리고 홍제학은 만인 척사소를 올리죠. 자, 여기는 그래서 이만소과 홍제학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1880년대. 그리고 1890년대는 어떻게 되느냐? 1890년대는 이제 을미 사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한 을미 개혁이 원인이 돼가지고 최초의 의병인 항일 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항일 의병. 이게 바로 이제 을미 의병이 되는 거죠. 을미 의병. 그쵸? 아간 파천 이후에 이제 고종의 해산 권고로 해산을 하게 되지만 여하튼 1890년대는 이제 의병 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통상 반대. 그쵸? 이때는 이제 통상을 반대하는 거고요. 통상 반대. 요때는 이제 개항을 반대하는 거고요. 개항 반대.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개화를 반대하는 거죠. 개화 반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통하니까 이때는 이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정 척사운동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항로, 이건 1860년대, 기정진 1860년대, 최익현 1870년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홍제야.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접촉한 어떤 그 외국인들이죠. 그 시기가 빠른 순으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그 표류해서 왔던 사람은 이제 벨테브레예요. 이게 162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660년대에 바로 누가 오게 되냐면 똑같은 네덜란드인인 하멜이 이제 표류해 옵니다. 제주도 쪽에. 그래가지고 이 벨테브레가 나중에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이름을 박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하멜이 왔을 때 뭐를 하냐면, 그쵸, 통역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통역관. 그쵸?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 바로 벨테브레가 먼저고, 하멜이 그 뒤에 온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하멜이 나중에 이제 1668년에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저수를 하게 되면서, 조선이 이제 유럽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몇 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17세기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1868년 흥선대원군 시기고요. 그쵸? 흥선대원군 시기고, 그 다음에 밀렌도르프는 1882년 이모군란 시기니까 한참 뒤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디귿기역 이렇게 되겠죠. 디귿기역. 니을, 니은, 디귿기역. 니을, 니은, 디귿기역.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런 어떤 시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이 우정국과 관련해서 인물. 그 당시 병조 참판이었던 누구냐면 바로 홍영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쵸? 네, 홍영식. 자, 홍영식을 보면은 1881년에 신사유람단 또는 이제 조사시찰단이라고도 하죠.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으로 어떻게 되었다? 바로 어디에? 일본에 파견이 됐죠. 그게 이제 188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882년에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에 이제 그 답례로서 보빙사절단이 파견이 되는데, 이 보빙사절단에 이제 따라 나서게 되죠. 그게 이제 1883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1884년에 바로 우정총국에 이제 우정총판을 맡게 되고, 결국은 갑신정변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예, 갑신정변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아관파천은 한참 뒤잖아요.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이 일어났는데, 이 아관파천에 홍영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미 갑신정변 때 죽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이거는 1884, 이거는 1883, 그리고 이것은 1881, 갑신정편 1896인데, 예, 아관파천 1896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홍영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우리 대한인은 그러니까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하여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서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기억이 원하는 바이며 기억이 품어 생각하는 소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그래서
바로 신민, 새로운 국민이 만든 단체다. 그래 신민회예요. 이게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그쵸? 그럼 답을 보면 국내를 중심으로 무장투쟁 운동을 전개했다. 비밀 결사 조직이었지. 이 국내 무장투쟁 단체는 구월산대라든지 천마산대라든지 보합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국내 게릴라전, 국내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했던 무장단체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것은. 그쵸? 교과서와 서적 출판 보급을 위해 태극서관을 만들었고요. 자기회사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산학교, 평양에는 대성학교 이런 것들을 세운 게 바로 신민회의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기억에 관련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기억을 조직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1940년에 어디에 충칭에 중국 본토로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인 충칭에 최초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이 내용은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예. 자, 여러분들이 임시정부를 공부할 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임시정부는 1919년에 상하이에 만들어졌는데 1932년까지 상하이에 있었어요. 근데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일본 놈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이동 시기가 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1940년에 바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1940년에. 그래서 1945년까지 이제 충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와 충칭 임시정부 시기를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건 상하이가 아니라 어디다? 바로 충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의용대 병력을 일부 흡수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1942년에 김원봉이 일부 조선 의용대를 가지고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양세봉의 지휘하에 중국군과 연합해서 한 것은, 양세봉이 이끌었던 군대 이름은 조선혁명군이에요. 알겠죠?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동경성, 사도하자, 대전자령,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것은 한국 독립군인데,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은 만주 지역에서 지청천입니다. 알겠죠?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했던 것은 이제 동북항일연군이에요. 이 동북항일연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 광복군과 관련 있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그 일제시대의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현대사 파트 문제로 이제 넘어와 있죠, 벌써.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회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한국의 독립과 관련 있는 회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열리는데, 이 얄타 회담은 우리의 독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오히려 그 소련의 참전을 허용하고, 미국이 이때 이제 뭘 주장했냐면 한반도의 즉각 독립이 아니라 신탁 통치안을 이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얄타 회담 우리의 독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 7월에 다시 이제 포츠담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듣지 않죠. 그쵸? 그리고 요때 이제 여기서 이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한 거예요. 요때 한반도는 독립시켜주겠다라고 합의를 했던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핵폭탄 2방 맞고 어떻게 되죠? 그쵸?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거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또 이제 뭐가 이제 열리냐면, 바로 1945년 12월에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첫째, 한반도에는 통일정부를 수립해준다. 둘째, 그걸 위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왜 그러냐면, 이때 그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선 누가 들어왔냐면 소련군이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 미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통일정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정부 수립, 두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안을 제안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하튼 궁극적으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을 제안을 했지만 통일정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에 합의를 하였고, 그걸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까지 그 의결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안이 결의되었고요. 그쵸? 그렇게 얘기했죠. 카이로 회담에서 미, 영, 중의 순회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반도에 독립시킬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포츠담선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거부를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고, 그것이 이제 유엔에 상정되면서 남한만의 이제 단독 선거가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줘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공부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체국 업무, 쉽게 말해 이런 우체국 업무도 근대 문물의 수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전시는 1885년에 들어왔고요. 전등은 1887년에 경복궁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처음으로 전차가 운행된 건 1899예요. 1899년에 철도 경인선이 이제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전철, 서대문에서 어디까지? 전차죠. 예,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전차가 개통이 됩니다. 1899년도에.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초량까지 경부선철도는 러일전쟁 중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1905년에 개설이 된 겁니다. 알겠죠? 이때 다녔던 기차 이름이 뭐냐면 융희호였어요. 융희호.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철도 경인선에서 최초로 다녔던 그 기차 이름. 요즘 우리가 기차 이름 있잖아요. 뭐 KTX, 뭐 이제 새마을호, 그 다음에 누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궁화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때 있었는데 이때는 모갈 1호 이랬어요. 모갈 1호. 경인선에 최초로 다녔던 순 우리말의 이제 어떤 그 기차 이름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일제시로 넘어가면서 전부 다 일본어로 이제 기차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다? 시기가 틀렸네. 1910년이 아니라 1905년에 바로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0문제 중에 18번까지가 바로 무슨 문제가 된다? 바로 한국사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19번과 20번 문제는 한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문에 좀 강해야 10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9번, 20번 문제도 함께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의 한자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한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여기서 이제 관계할 관, 그 다음에 마음심이죠. 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것을 반영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돌이킬 반, 그 다음 빛을 영이죠. 돌이켜 비춰보듯이, 그쵸? 과거, 이렇게 되어 있죠. 격동시대, 격할 격, 움직일 동, 이건 때시, 그 다음에 대신할 태, 이렇게 되어 있죠. 격동시대도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쵸? 이거 반영도 맞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을 소재로 갖가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소설로 쓰여지고 있다. 이들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 돼. 여기에 이 부정적이든 할 때 아니 불자가 아니라, 이건 아니 불자잖아요. 아니 불자가 아니라 바로 뭐다? 안일 부자를 써야 됩니다. 안일 부. 알겠죠? 부정적이든 할 때는 아니 불자가 아니라 안일 부자를 써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그쵸? 부정적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부정적. 알겠죠? 안일 부자를 써야 되지 아니 불자를 쓰면 안 돼요. 부정적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이것은 이제 한자의 표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한자 성어와 내포적 의미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왕, 이거 갈 왕자죠. 아, 행자네요. 그쵸? 왕이 아니라. 백리자. 그쵸? 백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어 90. 90리에서 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내가 100리를 가려고 할 때 50리가 반이 아니라 90리가 반이다. 이 말은 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0리를 갔을 때 반을 간 것이다. 나머지 10리가 반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시작의 중요성이 아니라 바로 끝에, 그쵸? 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몇 번이 된다?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들도 한번 좀 보면은, 자, 이 어자 있죠? 이거. 그쵸? 어조사,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 조사의 해석법,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쵸? 이제 자세히 들어갈 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번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때에 따라서 문제 한 두세 개 정도는 어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계리직만의 독특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그리고 한자도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과히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최고득점이 약 70점에서 정말 잘 받은 80점 정도예요. 예, 정말 그러니까 계리직 형태로 계리직을 준비하는 형태의 공부가 아닌 사람들이 계리직 시험을 보면 과히 쉽지는 않아요. 한국사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70점에서 80점 이게 고득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한국사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갈 테니까 90점, 100점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형태의 공부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0년도 기출문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